용어들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추정과 간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입증 책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겁니다. 입증 책임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형법상을 말할 것 같으면 예컨대 갑이 지금 A를 살인했다고 기소가 됐어요. 그럼 살인했다,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살인했다는 걸 뭐 해야 된다고?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럼 이게 마찬가지다. 형법상은 그렇지만 민법에도 갑과 할 사이에 토지에 지금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분쟁이 생겼는데 왜 생겼느냐? 매매를 했는데 나는 사기를 당해서 매매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기를 당해서 매매하면 취소할 수 있죠?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고? 그 입증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이게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입증을 하는데 입증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입증하기 전까지 일단은 입증하기 전까지라도 이 갑과 을 사이에 누구에게 일단 법률 효과를 먼저 줍니다. 주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입증 책임을 구제하기 위해서 추정이라는 것은 증거에서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돼 있습니까? 일단 뭐한 것으로? 존재한 것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 할 필요 없이 입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잠정적인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걸 뭐란다?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갑, 월, 병 세 사람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한 토지를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동 소유하는 것 중에 지분에서 공유하는 걸 공유라 그랬죠. 근데 공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분이 얼마인지 몰라. 모르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은 지분을 뭐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만다 추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라고서 취급한다? 균등한 것으로 취급해서 갑, 월, 병에게 효과를 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일단적으로 잠정적으로 효과를 준다니까. 예컨대 토지가 소용됐어요. 소용당하면 일단 갑, 월, 병은 지분이 뭐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서 뭘 준다고? 보상금을 일단 법률 효과를 준다니까. 그럼 나중에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는 뭐라고? 이 추정은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 추정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정은 말 그대로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뭐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뭐라고? 잠정적인 것에 불당하다. 그래서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효과를 부정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정한다. 자,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책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나는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몰라. 그렇지만 어떤 법률 문제가 생길 때는 일단 이 사람에게 뭐로 판다고? 뭐로 추정해준다? 자주점유를 일단 추정합니다. 그럼 자주점유로 추정해서 법률 효과를 인정합니다.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아니다. 저 사람은 자주점유가 아니다고 라고 말하면 그때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뭘 입증해야 된다? 반대의 증거를 대면해야 됩니다. 그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은 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로 본다고? 자주점유로 봐서 법률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런 걸 잠정적인 효과를 뭐란다? 해주는 걸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 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법적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번을 보십시오. 간주는 추정과는 달리 상대적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법률 효과를 인정합니다. 예컨대 봐보세요. 우리가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하면 제가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랬죠. 추정하는 것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과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자주점유 추정은 끼어지고 타주점유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만일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하지 않고 자주점유로 본다, 간주한다고 돼버리면 잠정적인 효과가 아니고 절대적인 효과입니다. 이 사람은 뭐로 봐버린다고 이제는? 완벽하게 자주점유로 봅니다. 그럼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게 안 깨어지게? 안 깨어져. 그냥 자주점유로 봐버리는 겁니다. 잠정적인 효과가 아니고 뭐라고? 절대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겁니다. 다 같이 효과를 인정하는데 하나는 잠정적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는 뭐라고? 확정적으로 인정해줍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간주는 추정과는 달리 상대적인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반정만으로 발생되는 효과 전복시킬 수 있게 없습니다. 반대의 증거가 있더라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과 간주는 방금 요게 추정이라 그랬죠. 네, 추정인데 간주라는 것은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 되어 있다?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간주라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다? 뭐뭐로 본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옛날에는 의지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추정은 반대의 정가 나타나면 추정은 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본다라는 간주 규정은 추정이 반대의 정가 나타나도 추정은 깨어지게 안 깨어지게? 안 깨어집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결정적인 걸 한번 보면 갑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갑니다. 비행기를 붕붕 타고 가요. 근데 이게 추락이 된 겁니다. 비행기가. 그런데 추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생사가 뭐라고? 불분명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까지 사망으로 처리하면 돼? 안 돼? 죽음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망으로 처리 못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체가 발견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계속 뭐라고? 사망한 것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럴 때 이 갑의 부인 을이 있고 아들, 딸 A, B가 있어요. 시체를 발견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계속 사망으로 처리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부인은 다른 사람한테 재혼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고. 아들, 딸들은 상속이 안 돼. 답답하게 안 하게. 답답하죠. 부인이 제일 답답한 겁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다 하고 있잖아. 맞잖아, 지금. 그랬을 때 이 을에게 어떤 수단이 있냐? 실종 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가 됐다고? 실종이 됐다고 선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실종 선고를 딱 신고받죠? 그럼 보통의 경우는 5년, 항공기 같은 건 1년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신고를 하라 그래요. 뭡니까? 일정 기간 신고하라 그럽니다. 보통 신고로 몇 년이라고 했죠, 방금? 5년 이렇게 됩니다. 항공기는 5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그런 겁니다. 5년이 딱 경과될 때가 이제 본 사람이 없다고 딱 나오죠. 그럼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뭐라고? 자, 만일 본다와 추정한다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십시오. 추정한다 하고 뭐라고? 본다는 지금 방금 간주라 했죠. 만일 추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의 증거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라고? 사망했다니까. 사망했다고 효과를 준다니까. 지금 죽은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불명확하지만 일단 죽은 것으로 효과를 주는 거, 그걸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상속되게 안 되게? 된다니까. 사망한 것을 본다니까. 재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모 TV 회사에서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는데 그 오지하는 아프리카 흑인들 중에서 백인 한 놈이 우거우거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뭐라고? 자기 남편이 우거우거 하고 거기서 수장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뭐가 나왔답니까? 반대의 증거가 나타났죠? 그 TV에 나온과 동시에 사망했다는 그 효과는 없어집니다.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이 초정은 어떻게 된다고? 바로 깨어진다니까.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나 만일 그걸 물어봤을 때 간주 본다라고 딱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다시 항공광에서 내려서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추정이 깨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봅니다. 여전히 상속의 효과가 있고 재혼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죽은 거예요. 왜냐고?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도 추정이 간주는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효과를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판이 있어야 돼요. 이 실종 선고를 말하고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 소를 제기해서 판결에서 뒤집을 수 있지 반대의 증거가 있더라도 뒤집을 수 없어요. 그걸 뭐란다? 본다, 추정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법률 효과를 인정해 주는데 하나는 임시적이고 하나는 뭐로 보면 된다?
확정적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게 양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게 나와있죠. 28조 실종선고란 말이 나와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주한다고 추정한다고 안 되어 있어요. 추정한다면 난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되기 때문에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실종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의 효과는 다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사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게 추정과 간주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할 때는 뭐로 추정한다고? 자주점유로 추정해 주잖아. 그럼 이 사람은 자주점유를 일단은 효과를 인정해 준다니까. 근데 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한다니까. 아니라는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고? 아니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입증이죠. 추정하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추정받는 사람 입증 책임이 그 말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추정받는 사람의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추정받는 사람 쪽에서 변호사 입증은 굉장히 쉽게 안 쉽게 할 일이 없다니까. 추정받으면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지금 두 사람이 분쟁이 생겼다. 그럼 자주점유로 추정받는 사람이 변호사가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있으면 여러분 누구 변호사 되는 게 좋다고? 추정받는 변호사. 왜냐고? 할 일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라 그러면 아닌데요? 이 말만 하면 된다니까. 계속 추정대의 효과가 발전해진다. 내가 반대의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보면 뭐 민총부터 물권부까지 계속해서 추정받는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주점유 추정되죠. 선의점유 추정되죠. 점유 계속도 추정되죠. 무과실은 추정이 돼 안 돼? 안 된다. 늘 그래서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이런 것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 것도 나옵니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맞습니까? 통정의 표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될까 안 될까요? 저렇게 나와야 된다. 번개처럼 추정된다니까. 왜 되느냐 묻지 말고 외워야 돼. 추정돼. 따라서 일단은 제3자는 뭐로 본다고? 선의로 봐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악이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 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악의가 되면 무효죠. 그래서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하는 겁니다. 추정받은 사람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야간 시험에 이거 뭐 입증 책임 없다.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다음에 추정 간주하고 전혀 다른 게 유추 적용입니다. 이 유추와 준용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 법조문을 만들 때 거기에 유추를 보십시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법의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럴 때는 자, 봐봐요. 갑과 알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 분쟁을 법원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아보느냐? 법조문을 찾아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법조문이 없어. 직접적인 조문이 없어. 그런데 이 사건과 유사한 조문이 뭐라고? 옆에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조문이 없다니까?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너네들을 누구한테 성소할 줄 알고 되어 있는 법조문이 없으니까 나는 판결 못해. 너 가 그러면 돼 안 돼? 법원은 판결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직접적인 조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하고 비슷한 법조문 있죠. 그 법조문을 이번 사건에 뭐라고? 맞춰서 처리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 유추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법에 명명 규정이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비슷한 규정을 한 법 규정을 뭐라고? 적용시켜서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요 유사한 조문을 이번 사건에 뭐라고? 적용시킵니다. 그 적용시켜서 법률 효과를 인정할 때 이걸 뭐라 한다고? 요 조문을 뭐 한다? 준용한다. 유추한다. 이렇게 하면 준용 규정이 아니고 유추한다 그럽니다. 유추 적용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배웠던 걸 한번 봅니다. 갑이 지금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아파트 임대에 관한,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어요. 3억에 매매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 병에게 아저씨 나는 갑의 대리인 어리입니다 라고 현명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중도금과 잔금을 대리인에게 줬어요. 근데 대리인이 이걸 본인에게 주지 않고 플라이 한 겁니다.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병은 나는 대금을 다 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하는 것이고, 갑은 나는 대금 받은 적이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대리인이 했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두 번째,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했어요. 세 번째, 그 대리권 범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는 그 매매에 따른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배웠어요. 그럼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죠. 그럼 이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그 권한 내에서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 그럼 전혀 대리의 권한은 본인에게 기속되는 게 맞다니까. 다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대리 권한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죠. 요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뭐라고? 남용한다. 이게 권한 남용이에요. 이 권한이 대리권이죠. 그 대리권을 지금 뭐하고 있다? 남용하죠. 이게 그 유명한 대리권 남용이라니까.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속돼야 되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했건 말건 나는 관계가 상대방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갑에게 등기해달라면 등기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행위 했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일 요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했거나 알았거나 뭐했다? 알 수 있었다. 그럴 때는 본인에게 기속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딱 벌어지고 보니까 우리 민법 조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대리권 남용에 관한 민법 뭐가 없다고 명문 규정이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고심고심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없으니까 어떻게 적용시켜줄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라? 제107조 비진의 표시라는 겁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죠.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하니까 107조를 뭐한다? 유추해서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7조 유추 적용설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랐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기속을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이 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법조문이 있어 없어? 그런 법조문이 명문으로 없으니까 뭘 적용한다고? 107조를 요 케이스에 유추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적용시킬 법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도 판단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줄 때는 그와 유사한 조문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켜서 법률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그럴 때는 뭘 한다?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명문 규정이 없을 때 해당됩니다. 다음에 준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용한다는 건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그 법을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인 거 준용한답니다. 예컨대 우리 민법에 보면 우리가 물권적 청권이 있다고, 물권은 다 물권적 청권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권도 물권적 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213조, 2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상권에도 물권적 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있는데 그 물권적 청권 내용이 뭐하고 같습니까? 소유권하고 내용이 똑같다니까. 그러면 이 213조에 있는 글씨를 지상권에 다시 쓰고 214조에 있는 걸 또 다시 쓰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글씨를 다시 쓰면 글씨 숫자가 많이 늘어나잖아. 법조문이 두터워진다니까. 그러면 뭐라고? 효율적이지 못해. 왜? 잉크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잉크를 적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요 지상권에도 요 민법 소유권에 관한 213조, 213조를 그대로 적용시켜준다고 씁니다. 그걸 뭘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쓴다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 준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경우 법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유사한 법규를 만다 유추 적용할 것을 법조문에 적어놓은 걸 뭐라고? 준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문을 보면 몇 조 몇 조 몇 조를 준용한다, 몇 조 몇 조 몇 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예 유추 적용할 것을 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게 뭐라고? 준용입니다. 이때는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는 법 해석의 한 방법이지만 준용은 법을 만드는 입법 기술상의 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갑에게 비용이 인정된다. 글씨 쓸 때 을에게도 비용이 인정될 때는 우리는 비용 인정된다는 쓰고 땡땡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준용이라고. 똑같은 내용을 그냥 쓰면 힘들으니까 그냥 땡땡 치면 그게 준용이라고. 그래서 요때도 똑같이 인정된다. 준용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법을 만들 때 기술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추정, 간주, 유추, 적용. 특히 추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입증 책임에 관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선의는 알죠? 어떤 사항을 모르는 것, 아는 거 했을 때 모르는 걸 뭐란다? 선의. 아는 것을 악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의, 과실이 있는데 고의는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가 발생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고의라 그럽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사람이 갑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릅니다. 이 찌르는 행위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가 나타난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갑이 지금 뭐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뭐라고? 감히 뭐라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고의예요. 내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걸 뭐라고? 고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의라 그래요. 그러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갑이 자기 친구가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가지는 행위를 지금 칼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뭐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망을 지금 인식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지금 칼을 가지고 내가 장난치고 있지. 그 친구한테 사람을 찌를 생각은 없으죠. 즉 내가 행위가 지금 무슨 결과를?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은 하지 않았어요. 예상 안 했는데 에라 뭐라고? 놀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하필 정수리에 맞아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망이라는 결과를 내가 만일 알았으면 행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 그 결과를 예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결과를 예상 못하는데 다만 똑같이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만 요거는 사망의 결과를 내가 인용을 안 했죠? 안 했지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예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을 옆에 두고 칼장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실수하면 사람을 찌를 수가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예상을 못하고 그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게 뭐라고? 과실했다. 과실했다는 겁니다. 결과를 뭐는 못했다고? 일정한 결과를 인식은 안 했지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걸 과실했다고 합니다. 그럼 과실로 사람이 죽였죠?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고의로 죽이면 살인죄. 결과는 똑같게 한 게 똑같다니까. 죽음이라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인식했냐 안 했냐 가지고 살인죄도 되고 과실치사죄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잖아. 지금 빈방에 사람이 한 사람 죽어 있다니까. 경찰이 들어갔어. 칼을 들고 있어. 피가 나와. 그럼 내가 죽였지. 죽였는데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실수로 죽인지 안 죽인지는 그 사람의 의사에 달렸다니까. 고의로 했는지 과실로 했는지는 외부로 봐서는 모른다니까.
그게 입증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항상 뭐라고? 실수를 죽였다는지, 죽일 고의가 없었다는 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실치사죄와 살인죄는 형량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실치사죄 이런 거는 그냥 집행유예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를 했으니까. 살인죄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고의와 과실의 차이점입니다. 과실치사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격지자라는 말이 있는데, 대화자 격지자인데, 내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내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내 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시간적 간격을 요하는 것을 격지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발송과 도달 사이에 뭐가 있다? 시간적 간격을 요하는 것을 격지자. 발송과 동시에 도달되는 걸 대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는 지금 무슨 자입니까? 대화자죠. 내 의사와 표시함과 동시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편지로 청약하게 되면 청약서 발송하고 편지 도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격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전화로 청약을 합니다. 격지자일까요? 대화자일까요? 대화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격지자, 대화자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격지자가 아니고 대화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이용계량행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용행위란 그게 말대로 이용하는 거죠. 사용, 수익하는 것을 이용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스스로 이용하는 것 되지만 대표적인 게 이용행위 중에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해준다? 임대준다든지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대해준다든지 이게 대표적인 무슨 행위다? 이용행위입니다. 이용행위란 사용, 수익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에 계량행위란 고철견자, 양환, 양자니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계량행위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옥에 부가시설을 한다. 장식을 단다 이 말입니다. LPG가스를 도시가스로 바꾼다. 그런 것들. 아니면 무이자를 뭐로 바꾼다? 이자로 바꾼다. 수익을 도만행위죠. 그런 것을 계량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용계량행위가 따로 나오진 않고 무조건 이용계량행위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네. 사용, 수익하는 것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그걸 이용계량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인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제가 추인 어렵게 말고 추후에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률행위 하자나 흠결이 있어요. 그 흠결이나 흠결이 있는 걸 나중에 사후에 이걸 뭐 해준다? 보충해서 완전하게 인정해주는 걸 뭐라고? 추인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자나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중에 그걸 뭐 해준다? 보충해서 완전한 걸 만들어준 걸 추인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추인 본 거 있죠? 묵건대리 추인 받지 않습니까? 묵건대리 추인은 갑의 부동산을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현명해서 뭐 했다?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대리인고 믿고 딱 매매했는데 나중에 모르니까 뭐가 없더라?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현명해야 되고 대리권 범위 내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리권이 없으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 매매는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무효예요. 그런데 본인이 사후에 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에서 뭐라고? 내가 추후에 인정을 해줍니다. 추후에 인정한다는 건 대리권 없는 흠결을 내가 추후에 뭐라고? 보완을 시켜줍니다. 마치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요 매매는 뭐로 바뀐다고 이제? 유효로 바뀌죠. 이런 행위를 묵건대리 뭐라고? 추인이라고 합니다. 사후에 유효한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추인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묵건대리 추인이 있고 법정 추인이란 말 들어봤죠? 예. 취소할 수 있는 추인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갱신은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걸 뭐라고? 갱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평온, 공연, 강폭, 은비, 점유 이런 게 있는데 평온 반대는 뭡니까? 강폭이죠. 맞습니까? 네.
아니 어디서 많이 안 들었습니까? 공연 반대는 뭐라고? 엄비 그렇습니다. 점유할 때 평온은 아예 말 자체가 뭐라고? 평화롭게 점유하는 거죠. 요 강폭은 강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점유를 뭐라고? 강폭점유라고 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법률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서 점유를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걸 강폭점유라고 합니다. 법률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 지금 이렇게 뭐라고? 강제성을 띠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 따라서 내 자전거를 도둑놈이 훔쳐서 가져갔다. 그 도둑놈이 훔쳐갔거나 강책, 절취해 갔다. 아니면 뭐라고? 강제로한테 강도지대에서 가져갔다. 그 도둑님이 점유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 강폭점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거기에 강폭에 의한 점유란 강박과 폭행에 의한 점유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즉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하거나 보유함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위한 점유를 말합니다. 법의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서 점유하는 것. 강폭점유라고 합니다. 이걸 강포점유하기도 합니다. 강포라고 하고. 자, 그러면 공유는 그런 뭐가 없다? 방금 평온은 강폭이 아닌 점유를 뭐라고? 평온점유라고 합니다. 다음에 엄비점유는 제가 엄밀하고 비밀을 쓰리게 하는 점유라 했죠. 이 말은 점유하는지 안 하는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점유를 엄비점유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공연점유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죠. 여러분 지금 책을 점유하고 있죠? 무슨 점유입니까? 공연점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남한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금송아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그런 점유가 무슨 점유? 엄비점유입니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점유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금송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다니까. 안 보여주니까 있다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애들 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줍니다. 응? 안 보여줍니다. 금송아지 있다.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있으면 안 써도 배부르다 그러죠. 예. 그럼 그냥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써도 배부르는데 뭐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있다고 생각해. 그냥 1,000억 있으면 우리 집사람 꼭 그럽니다. 한 1,000억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배부른다고 그럽니다. 매번 내가 1,000억 준다니까. 안 써도 배부르다고 그럽니다. 자, 다음에 부상권입니다. 기책사유입니다. 기책사유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 즉 주관적 요건을 말하는데 예컨대 갑의 자동차가 A를 사고를 내서 다쳤어요. 다쳤다는 건 뭐가 발생했습니까? A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죠. 손해 발생이란 뭐가 나타났다고?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손해가 발생됐다는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손해를 갑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손해 발생이 갑의 뭐라고? 탓이 돼요. 갑의 탓이 된다니까. 갑의 잘못이어야 된다고. 그 이런 사건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관적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잘못으로 이 사람 뭐라고? 책임 있는 사유로. 이걸 뭐라고? 기책사유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 기책사유가 있어야만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갑의 자동차로 A를 손해를 발생했는데 이 자동차가 태풍에 날려가서 A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럼 갑에게는 책임 물을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가 태풍에 날아갔다니까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무조건 책임져라고 합니다. 아니 태풍으로 차를 날아간 것은 이것은 갑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안 된다니까. 뭐 보험금 관계없이 갑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다고. 그럼 만약 갑이 사망했다. 그럼 과실도 안 돼요. 그게 천재지변이니까. 그러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기책사유가 없다. 기책사유라는 결국 뭘 말한다? 고의 과실을 말합니다. 그 결과를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이고 이거는 뭐라고? 그 사람의 주관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실, 기타 불이익을 주었을 때 이에 따라 책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잘못, 즉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률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을 뭐라고? 기책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기책사유가 있느냐 없냐. 그래서 유책 배우자란 말 들어봤습니까?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신청, 이혼권을 인정할 거냐. 이 말은 결혼 생활에 파탄을 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그자에게도 이혼 청구할 권리를 줄 거냐 말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유책자에게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아직까지. 저번에 유책계 인정해줄 거냐 말 거냐 그런 말 나오는데 결론을 보면 인정 안 해줘요. 아직까지. 내가 만일 누군가 부부 사이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아니면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 정조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무슨 사유가 된다고? 우리 민법의 우리 이혼 사유 중에는 합의 이혼이 아니면 요럴 때 이혼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행위예요. 그런데 부정행위 했던 사람에게 이혼권을 주게 안 주게?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안 준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책임, 그게 기책 아닙니까? 유책이라는 게 기책. 그 사람에게 책임 있는 사유, 가정 파탄이 된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인정 안 해준다고? 이혼권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나 반대 배우자는 이혼 신청하면 이혼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항상 결혼이라는 게 그렇죠. 꼴도 보기 싫은데 판사가 이혼을 안 해주면 그럼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응? 저녁에 자는 보면 코를 때리고 싶은데 같이 살라고 그런다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 되면. 그럼 판사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그건 안 해요. 재산을 불안한다든지 A의 양육을 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근데 부부 사이는 싫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여러 가지 보면 이혼이 좀 자연스러운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럼 만일 40대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영혼이 하해가 안 돼. 근데 이혼을 안 시켜줘. 그럼 40부터 60이나 80까지 뭐라고? 성생활을 못 해요. 강제로 뭐라 한다고? 막아내는 거 아닙니까? 왜냐? 부부 사이가 만일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 유책이 된다니까. 그럼 결국은 그걸 뭐라고? 그 집을 뭘 만든다고? 보살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집을. 스님 두 분이 살고 있다니까. 스님 두 분이. 왜 법원에서 그걸 절간으로 만들어주느냐고, 그 애를. 그거 꽃다운 나요. 그래도 안 해준다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법원에는 정조무가 있고 동거무가 있다니까. 그럼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 그걸 다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상. 그래서 절간같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그게 위주하면 쇼윈도 부부라는 등 그러죠. 외부만 부부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법원에서 강제한다는 게 내 개인 생각은 안 맞다니까. 이건 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럴 때는 재산도 분할해주고 애에 대한 양육권도 책임져줘야 되고 일반이 뭐라고? 책임져.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 그럼 유책 부여해줘 있으면 뭘 해줘야 된다? 손해를 많이 배상하는 거죠. 그럼 거의 80% 배상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손해배상금으로. 그럼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뭐는 해줘야 된다고? 네, 절간은 풀려주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스님들 사는 집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자, 보살님들 살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해서 변제한 자가, 그게 제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나올 겁니다. 자, 갑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냐? 채무자입니다. 여기가 채권자입니다. 근데 돈을 빌려줄 때 못 믿겠다. 그래서 병이 보증을 썼어요. 이 사람은 보증인입니다. 보증인은 당연히 채무자는 누굽니까? 갑이니까 변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해줘야 되니까 채권자가 보증인 돈을 가져가 버렸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갑 찾아가야 됩니까?
너 채무를 내가 변제했으니까 그 변제한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게 없게 그걸 뭘 한다고? 구상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반환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고? 구상권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관계된 게 뒤에 이제 대의 변제가 나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답니다.